노년에 행복하려면 지켜야 될 것 첫 번째는 아무도 없어도 일어나 차려입는 습관입니다. 요양원에 끌려간 날 내가 마지막으로 입은 옷은 늘어지고 때 묻은 추리닝이었습니다. 누가 볼 사람도 없다고요? 그 생각이 당신을 망가뜨리는 시작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도 당신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입는다는 건 단지 몸을 가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대접하는 의식이며 나 자신을 하루에 한 번씩 되살리는 행동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사는 순간 이 습관을 제일 먼저 포기합니다. 왜일까요? 어차피 나 하나 보려고 누가 오나, 내가 뭘 입든 상관할 사람도 없잖아. 그냥 대충 입고 하루 때우자.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하면 삶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점 외모는 흐트러지고 얼굴은 칙칙해지고 마음은 더 꺼져갑니다. 몸이 늙는 게 아니라 삶이 썩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외출복 하나 안 챙겨 입는 사람일수록 병원 진료도 미루고 사람을 피하고 우울증에 더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옷차림은 곧 삶의 태도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지 않더라도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보여주는 일입니다. 차려입지 않으면 결국 정신도 무너집니다. 집안에서 허리 굽은 채 축 늘어진 잠옷,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 발 뒤꿈치가 갈라진 슬리퍼를 신고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이 모습이 당신이 꿈꾸던 노년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살아있는 척하는 것일 뿐 실상은 이미 삶에서 탈락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고르는 습관. 이 작고 사소한 행동 하나가 노년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이걸 포기하면 모든 걸 잃습니다. 사람도, 자존감도, 건강도, 당신 스스로도. 경기도 평택에 사는 75세 유영자 씨는 남편을 보내고 6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초반엔 매일 울고 늦잠을 자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머리도 안 감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머리는 떡져 있었으며 입고 있는 옷은 5년 전 유행이 지난 트레이닝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내가 먼저 죽겠다.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평소에 아끼던 블라우스와 검정 바지를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히 말리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 정도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 좋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유영자 씨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인 체조반을 이끌며 활발하게 지냅니다. 매주 수요일엔 평생교육센터에서 라인댄스를 배우고 장 보러 나갈 때도 항상 귀고리를 착용합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보고 말합니다. 저분은 혼자 사시는데도 늘 단정하고 고우셔. 그런데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사니까 더 신경 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어요? 지금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옷차림이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매일 단정하게 나를 대하는 그 습관. 그것이 바로 당신의 남은 생을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살아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걸 매일 당신 스스로에게 증명하십시오. 옷장에서 예쁜 옷 하나 꺼내는 것으로 말입니다. 노년에 행복하려면 지켜야 될 것 두 번째는 무리한 인간관계를 끊을 줄 아는 결단력입니다. 당신은 왜 아직도 불편한 인간관계를 끌어안고 계십니까? 정말 외로워서 만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이어가는 겁니까? 그 인간관계 당신 삶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혼자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나를 갉아먹는 인간들과 끊지 못하고 이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심심하다는 핑계로 불편한 관계도 참고 견디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지름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매번 만나고 돌아오는 길, 괜히 기분이 찜찜하고 허탈한 적 없으셨습니까? 대화하는 척하지만 늘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 밥값을 낼 땐 뒷짐지고 부탁할 때만 유난히 친절해지는 사람,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리며 우위에 서려는 사람. 이들과의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라 정서적 소모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그래도 연락은 해야지. 괜히 미움받을까 봐라는 이유로 계속 끌려다닌다는 점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지금 그 관계가 당신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정 노동만 더해지고 자존감은 떨어지며 삶은 점점 무의미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불편한 사람, 만날 때마다 기운 빠지는 사람, 소모적이고 억지로 웃어야 하는 관계는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3세 김정희 씨는 과거에 참을성 많고 의리 있는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변 사람을 잘 챙기고 부탁 한마디에 거절 못하고 달려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몇 년 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움직이지 못하던 시기에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연락 한 통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주 만나던 지인 중 몇몇은 왜 안 나오냐며 다그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다. 병실에서 단톡방을 나가고 수첩 속 연락처 절반을 찢어냈습니다. 퇴원 후엔 오롯이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김정희 씨는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혼자 텃밭에 나가 채소를 가꾸고 오후엔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습니다. 혼밥이 어색하던 초반을 지나자 오히려 조용한 시간이 좋아졌고 누가 연락 안 해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 있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 없는 사람들과 억지로 섞여 살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관계를 끊는 순간 당신의 삶은 놀랍도록 평온해집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결단이 곧 당신의 평온입니다. 노년에 행복하려면 지켜야 될 것 세 번째는 자식에게 미련 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너 낳고 키운 게 죄냐? 전화 한 통 없고 명절에도 얼굴 못 보는 자식 그런데도 왜 당신은 아직도 그 애를 기다립니까?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놓지 못해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다 키워놓고 다 해줬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자식을 붙들고 삽니다. 연락 없는 자식에게 문자를 보내고 생일이면 혼자 밥상을 차리고 어려운 사정이라며 돈까지 보내줍니다. 그 미련이 당신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자식 때문에 웃는 부모는 있지만 자식 때문에 계속 울고 아파하는 부모는 너무 많습니다. 이번 설엔 오겠지, 언젠간 연락 오겠지 하는 그 기다림이 당신 삶을 갉아먹고 결국 병으로 이어집니다. 노년 우울증, 노인 자살 원인의 절반이 가족 특히 자식 때문이라는 통계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이미 당신의 손을 놓고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당신이 외로워도 아파도 힘들어도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관심 없습니다. 본인의 삶이 바쁘고 자식도 있으니 부모는 뒷전입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그때 왜 그랬어? 아버지는 왜 그렇게 고집만 부렸어? 라며 상처만 남깁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젠 기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련을 두는 순간 마음은 병들고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그럼 키워준 거 다 계산할까요? 라는 비수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때 부모는 입을 닫습니다. 상처받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괜찮은 척 웃으며 병 들어갑니다. 그게 과연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집착이고 고통입니다. 자식은 인생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내 삶을 내 중심으로 살아야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연락 없으면 없는 대로, 찾아오지 않으면 혼자 여행 가는 겁니다. 손주 못 보면 이웃 강아지랑 산책하고 밥은 혼자 차려 먹되 반찬은 내 입에 맞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당신 삶의 중심을 자식에게서 끌어와 스스로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74세 최문자 씨는 딸 셋을 모두 서울로 보냈습니다. 직장, 결혼, 육아로 바쁘다며 전화도 뜸해지고 연락은 명절 전날 못 내려가요. 바빠요 한 줄 문자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그리움의 편지도 써봤지만 돌아오는 답장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실 TV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다가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이걸 보려고 40년을 산 거였나? 그날 이후 그녀는 전부 바꿨습니다. 딸이 사준 고급 접시를 꺼내 혼자 차려 먹고 거실 한가운데 딸 사진 대신 자신이 꽃밭에서 웃는 사진을 걸었습니다. 무려 30년간 묵혀둔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예전 좋아하던 노래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근처 문화센터에 나가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누구보다도 생기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최할머니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하고 그녀는 대답합니다. 이젠 나한테 집중하니까 그렇지. 자식은 소중하지만 당신 자신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더는 눈치 보지 말고 더는 기다리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중심에 두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자식은 마음에서 놓고 당신 자신은 손에 꼭 쥐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노년에 행복하려면 지켜야 될 것 네 번째는 말없는 침묵을 견디는 강인함입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입 한 번 열지 않아도 누구도 당신을 찾지 않는 현실 견딜 수 있습니까? 텔레비전 소리로만 채워지는 집안, 전화 한 통 없는 하루 그 정적이 무섭지 않습니까? 침묵은 때론 총보다 무섭습니다. 그 고요가 사람을 서서히 죽입니다. 노인의 집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정막입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아프거나 세상을 떠났고 이웃은 경계합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하루 종일 사람 목소리 한 번 못 듣는 날이 시작됩니다. 그 정적은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무너뜨리는 무음의 폭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침묵이 괴로워 라디오를 켜놓고 TV를 밤새 틀어둡니다. 누군가의 말소리라도 들려야 안정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위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말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 사람은 점점 외로움에 무뎌지고 무뎌진 마음은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듭니다. 특히 소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잠드는 그 일상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자신이 사회에서 지워진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침묵이 삶의 본질이라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끊임없이 떠들어야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잡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강인한 사람만이 침묵을 견딜 수 있고 그 침묵 위에서 새 삶을 만들어냅니다. 침묵에 휩쓸리면 고독사가 오지만 침묵을 다스리면 온전한 혼자만의 인생이 열립니다. 고요를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는 것, 아무도 찾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것, 스스로와 대화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진짜 강인함입니다. 충남 서산에 사는 76세 남정호 씨는 5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하루 3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어, 밥 먹자, 잘 자. 그마저도 이젠 들을 사람도 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그 고요함이 가슴을 쳤습니다. 하루는 멍하니 앉아 TV를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나도 점점 사라지는구나.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그는 매일 아침 소리내어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달걀 프라이를 했다. 커피가 좀 진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혼잣말이 아닌 진짜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후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배달 일을 했지만 이젠 노트북 앞에 앉아 짧은 글을 씁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수필반에 등록했고 그의 글이 동네 소식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아도 그는 매일 자신과 대화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금은 침묵이 고마워요. 나를 더 잘 들을 수 있으니까요. 침묵을 견디는 사람만이 진짜 혼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질수록 내면의 목소리는 또렷해집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용기, 그 고요를 사랑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이 노년을 품격 있게 단단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하다고 두려워 마십시오. 그 침묵이야말로 당신이 다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깊은 준비입니다. 노년에 행복하려면 지켜야 될 것 5번째는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당당함입니다. 혼자 밥 먹는다고 혼자 산다고 그렇게 창피한 일입니까? 남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거 참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웃고 싶어도 참는 인생 그게 진짜 사는 겁니까? 남이 뭐라 하든 결국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남의 시선에 휘둘립니까? 노년에 접어들면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들 눈에 갇혀 살아갑니다. 혼자 외식하면 쟤는 왜 혼자야? 화장하고 나가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취미를 배우러 다니면 그 나이에 뭘 또 배우냐?
이런 말을 두려워하며 고개 숙이고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선을 두려워한 대가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한 채 나이만 먹고 결국 평생을 눈치로 소모합니다. 그렇게 죽은 듯이 사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지나고 나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 당신이 웃어도 남은 흘겨보고 당신이 울어도 남은 지나갑니다. 남의 평가에 인생을 맡기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신을 포기한 것입니다. 나이값 한다는 말에 눌려 옷차림을 바꾸고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취미생활도 접고 혼자 간 여행이라 말 못하고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들. 그 모습이 당신이 꿈꾸던 인생입니까? 남이 뭐라 하든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걸 잊은 순간 당신은 스스로 인생의 조연으로 밀려납니다. 진짜 품격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당당히 해내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노인이 이런 걸 해도 되나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용기 하나가 노년의 자유를 만듭니다. 눈치 보지 않고 혼자 밥 먹고 웃고 노래하고 혼자 극장 가서 울고 나오는 삶. 그게 진짜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남의 눈이 아닌 내 마음을 기준으로 삼을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광주에 사는 78세 황정임 씨는 동네에서 별난 할머니로 통했습니다. 빨간 바지에 반짝이는 귀걸이, 매주 문화센터에서 탭댄스를 배우고 혼자 북카페에서 스콘에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 저렇게 나대고 다닌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정임 씨는 처음엔 상처를 받았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졌고 며칠 동안 외출도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대체 누가 해줄까? 그 순간부터 정임 씨는 달라졌습니다. 새 옷을 사고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고 동네 탁구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모임에선 늘 조용히 있던 그녀가 이제는 저는요 하며 당당히 말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녀를 보며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녀의 태도가 그 시선을 부수어버린 것입니다. 정임 씨는 말합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내가 좋으면 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니까요. 세상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를 사랑한 사람만이 노년의 품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남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 그게 있다면 혼자 살아도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멋집니다. 누가 뭐라 하든 말입니다. 노년에 행복하려면 지켜야 될 것 6번째는 물질보다 마음의 풍요를 우선하는 철학입니다. 통장에 돈은 남았지만 마음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비싼 옷 입고 외제차 끌고 다녀도 집에 들어오면 혼자입니다. 그게 행복입니까? 죽을 때 가져가는 건 재산이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무엇을 채우며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돈이 최고지. 있는 게 편하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돈의 목매는 사람의 삶은 늘 불안합니다. 자식에게 줄 재산 계산하고 혹시라도 의료비 날아갈까 조마조마하고 누가 한 푼 더 벌었다는 말에 속이 뒤집힙니다. 결국은 더 모으고 더 지키고 더 쌓는 데에만 인생을 소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 돈이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느끼고 어떤 가치를 남기느냐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사놓고도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어 외롭게 앉아있는 사람. 고급 외식은 해도 맛있다는 감탄 한마디 없이 삼키는 사람. 이런 삶은 분명 부자지만 절대 풍요롭지 않은 삶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행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작고 소박한 일상에서도 진짜 행복을 찾아냅니다. 그 차이는 물질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옵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따뜻한 미소,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 스스로가 만족하는 하루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가지는 것보다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소비는 줄이고 감정은 채우고 관계는 가꾸는 삶. 이게 진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인생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사는 71세 조영선 씨는 한때 지역에서 꽤 유명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장님이었습니다. 잘 나갈 땐 BMW를 타고
명품 가방에 손목시계까지 늘 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가게는 문을 닫았고 자식들도 모두 멀리 떨어져 살아가며 왕래가 끊겼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내 인생이었나?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고 그 많던 지인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통장엔 아직 돈이 있었지만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외로움과 무기력, 허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경로당에서 열린 시쓰기 교실 전단지를 보고 망설이다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연필을 쥔 것도 40년 만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오늘은 따뜻했습니다. 단 한 줄을 써내려가는 일이 그렇게 마음을 채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떠오르는 단어들을 메모장에 적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를 써서 동네 게시판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를 읽고 박수를 쳐주었고 그녀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조영선 씨는 이제는 돈이 아니라 하루를 제대로 사는 게 나의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처럼 큰 돈을 벌진 않지만 계절의 냄새를 맡고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을 만나며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진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덜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물질은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통장은 줄어도 행복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무엇을 더 채우고 있습니까? 이젠 밖이 아니라 안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혼자 살아도 웃는 사람은 결국 마음이 가장 부자인 사람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8세 정모 어르신은 평소에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피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걷는 속도도 느려지고 자꾸 주저앉게 되어 외출을 줄였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세면대 앞에서 세수하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며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의식을 잃었고 급히 병원에 이송됐지만 뇌진탕과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으며 다시 걷기까지 수많은 재활을 거쳐야 했습니다. 의사에게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리 힘만 있었어도 이 사고는 없었을 겁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75세 김모 어르신은 혼자 시장을 다녀오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몸이 앞으로 쏠리며 도로 한가운데로 쓰러졌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지나가던 차량이 급정거를 하며 큰 사고는 피했지만 이 사고로 고관절이 골절되어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전부터 자꾸 다리에 힘이 없다고 말했는데 왜 그냥 넘겼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고 어르신 역시 그때 다리 운동만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리 힘 하나 부족해서 인생 전체가 멈춰버린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신가요? 오래 앉아있다 일어날 때 다리가 후들거리시나요? 요즘 걷는 게 무섭고 자꾸 넘어질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 다리 상태로 5년, 10년을 더 살아갈 수 있을지 자신 있으신가요? 다리 힘은 절대 그냥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방치라는 이름의 습관이 서서히 다리를 망가뜨리고 결국엔 인생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리 힘을 되살릴 수 있는 단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끝부분에 있습니다.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 힘 빠지면 인생도 주저앉습니다. 다리 힘 살리는 5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체중 관리를 하면 무릎 부담이 줄어 다리 힘이 생깁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는데 가장 큰 암살자는 바로 체중입니다. 무릎 관절은 체중의 2배, 때로는 3배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하며 그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체중이 단 1kg 늘어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최대 3kg까지 증가합니다. 그 말은 체중이 5kg 늘면 무릎은 15kg의 짐을 더 얹고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무릎에 벽돌 한 장씩을 매달고 걷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원인 중 상당수가 이 과도한 체중으로 인한 압사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량은 줄고 대사 기능은 떨어지기 때문에 살이 빠지기도 어렵고 한 번 찐 살은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무릎은 소리 없이 부서져 나가고 관절 사이 연골은 마모되어 비명을 지릅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결국 걷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리 근육은 순식간에 줄어들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갇히게 됩니다. 체중 관리가 단순히 보기 좋은 몸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리의 생명선을 지키는 최우선 조건인 이유입니다. 무서운 통계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 수술을 받은 65세 이상 여성 환자 10명 중 7명이 과체중 이상이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관절염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만입니다. 살이 쪘다고 단순히 보기 싫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리 파괴자라는 이름표를 단 재앙입니다. 실제로 살을 빼기만 해도 무릎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단순하고 명확한 사실을 무시하고 통증이 심해질 때까지 체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도 예전처럼 걷는 느낌은 되찾기 어렵고 수술 후 통증은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보다 앞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살을 빼면 다리 근육이 재기능을 하게 되고 무릎에 가해지는 압박이 줄어들어 운동도 수월해집니다. 결국 체중 관리 하나만으로도 다리 힘이 되살아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69세 박순자. 어르신은 체중이 83kg까지 늘어나면서 무릎이 퉁퉁 붓고 걷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계단은 고사하고 마당 한 바퀴 도는 것도 숨이 차서 남편에게 나 이제 못 걷겠다는 말이 입에 붙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았다고 했고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어르신은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나아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체중 감량이었습니다. 식단부터 완전히 바꾸고 탄수화물은 절반으로 줄였으며 매일 저녁마다 집 앞 놀이터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지만 내 다리 힘은 내가 살린다는 각오로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했습니다. 4개월 만에 무려 11kg를 감량하고 무릎 통증이 거짓말처럼 줄었습니다. 병원에서 무릎 상태를 다시 확인하자 의사가 아니 이건 수술할 무릎이 아닌데요? 라며 놀랐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병원에 가면 늘 다이어트 자랑을 하셨고 어느 날은 간호사가 어머 다리 예뻐지셨어요 라고 하자 깜짝 놀라며 예쁜 다리 본 게 몇십 년 만인지 몰라요 하며 껄껄 웃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박순자 어르신은 체중 하나로 인생을 되찾았고 지금은 지역 건강 프로그램에서 다이어트 전도사로 활동하며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무릎 지키는 첫걸음은 살 빼는 것이라며 당당히 외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작은 언덕을 오르내리는 운동을 하면 다리 힘이 생깁니다. 다리 힘이 빠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계단 몇 칸 오르내리는 것조차 숨이 차고 무릎은 덜덜 떨리고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두려워지는 순간부터 일상이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다리 근력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활동 범위가 급격히 좁아지고 외출을 꺼리게 되며 결국 고립감과 우울감이 밀려옵니다. 다리 힘이 약해진다는 것은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니라 삶 전체가 멈춰버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언덕을 오르내리는 운동이 다리 근력을 살리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평지에서 걷는 운동은 물론 중요하지만 평지에서만 걷는 것으로는 무릎 주변의 깊은 근육까지 자극하기 어렵습니다. 언덕을 오르면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까지 동시에 사용하게 되어 근육 전반에 강한 자극이 전달됩니다. 특히 내려올 때는 근육이 늘어나며 힘을 견디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이 근육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언덕 하나만 잘 활용해도 헬스장 못지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다리 힘이 약해진 어르신들 가운데 상당수가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골절 사고는 생각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심하면 다시 걷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단순한 미끄러짐 한 번이 병상생활 10년으로 이어지는 일이 실제로도 많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다리 힘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언덕을 오르내리며 다리에 자극을 주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는 72세 이영숙 어르신은 몇 해 전까지 무릎이 아파서 마트에 가는 것도 남편 손을 꼭 잡고 겨우겨우 다녀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에 물이 차서 운동은 무리라며 가능한 움직이지 말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집에만 있으니 체중은 늘고 마음도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본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작은 언덕 오르기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다리 힘을 기르기에 효과적이라는 말을 듣고 집 근처 공원에 있는 완만한 언덕길을 하루에 딱 3번씩만 오르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턱에 차고 다리가 후들거려 중간에 주저앉기도 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무릎 통증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3달 뒤에는 남편보다 먼저 앞장서서 마트를 돌아다니며 쇼핑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언덕길을 오르며 오늘도 잘 살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손녀가 할머니 다리엔 엔진 달린 거 아니에요? 하며 깔깔 웃는데 이영숙 어르신도 같이 웃으며 가끔은 로켓 같기도 해라며 허리를 쭉 펴고 자랑스레 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언덕길은 단순한 운동장이 아니라 삶의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인생 언덕이 되었습니다. 3번째는 좌식 생활을 줄이고 자주 서 있으면 다리 힘이 생깁니다. 좌식 생활이 일상이 되면 다리는 무섭게 약해집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방바닥에 앉아 밥을 먹고 나서도 다시 앉아 쉬게 됩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면 다리는 점점 기능을 잃어갑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다리 근육은 위축되고 혈액순환은 더뎌지며 무릎과 발목 관절은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일어설 때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풀리며 넘어질까 불안해지는 악몽이 시작됩니다. 좌식 생활은 마치 다리 힘을 서서히 죽이는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다리 근육은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은 움직임이 없으면 금세 기능을 잃고 이로 인해 무릎과 고관절의 지지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다리가 약해진다기보다는 쓰지 않아서 썩어가는 것입니다. 몸무게를 지탱하지 않으면 다리는 스스로 무게를 견디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앉는 습관은 편하지만 그 편안함이 결국 두 다리를 절망으로 밀어 넣습니다. 자주 서 있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다리 힘은 살아납니다. 굳이 운동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10분씩이라도 자주 일어나 집안을 걷고 TV를 보면서도 서서 다리를 흔들고 설거지나 청소할 때 한쪽 발로 잠깐씩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다리는 살아 움직입니다. 중력에 몸을 맡기고 중립 상태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은 자극을 받고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그것이 근력 회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고 부종과 저림 증상까지 따라옵니다. 다리 저림은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리 감각이 무뎌지면 넘어진 후에도 통증을 인식하지 못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층 낙상 사고의 원인을 보면 절반 이상이 다리 감각 저하와 근력 약화입니다. 그 뿌리에 지나치게 앉는 습관이 있습니다. 전북 정읍에 사는 74세 김정숙 어르신은 하루 대부분을 좌식 생활로 보내며 무릎이 자주 붓고 다리가 저려오는 증상을 2년 넘게 겪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고 약만 타다 먹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보건소에서 열린 건강 강좌를 듣고 앉지 말고 일어나 움직이라는 말을 들은 후 작심을 하고 집안에서 서 있는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TV를 볼 때도 바닥에 앉지 않고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스트레칭을 하며 드라마를 시청했고 세탁기 돌아가는 30분 동안은 문고리 잡고 스쿼트 흉내를 내셨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엄마 TV 보면서 왜 서 있어요? 하며 놀랐지만 어르신은 꿋꿋이 서서 움직이기를 반복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고 다리 저림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놀랍게도 마트 장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도 혼자 집까지 거뜬히 올라갔고 이를 본 옆집 아주머니가 어머 무슨 영양제 드세요? 하고 물어보자 김정숙 어르신은 깔깔 웃으며 의자 안 먹고 서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유쾌한 한마디에 주변 아주머니들이 모두 웃었고 그날 이후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김정숙 자세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입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김정숙 어르신은 하루 3번 알람을 맞춰두고
서기 운동을 실천하고 계시며 앉는 건 쉴 때만 하는 거지 살려고는 일어서야지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변화 하나로 다리를 살리고 일상을 되찾은 생생한 증거가 바로 이 어르신입니다. 네 번째는 방바닥에 앉아 다리 쭉 펴기 스트레칭을 하면 다리 힘이 생깁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가장 조용한 시그널 중 하나는 스트레칭이 불편해지는 순간입니다. 다리를 쭉 펴고 앉으려는데 무릎 뒤가 당기고 발끝이 저릿저릿하며 허벅지 안쪽이 뻐근하다면 이미 다리 근육은 굳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하루하루 근육의 탄력이 줄어들고 관절 가동 범위도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다리 기능은 퇴화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다리 쭉 펴기 스트레칭입니다. 방바닥에 앉아 다리를 쭉 뻗는 단순한 동작이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쭉 뻗은 다리 위로 상체를 살짝 숙이며 종아리부터 허벅지, 햄스트링, 그리고 골반까지 한 번에 자극이 전달됩니다. 이 동작 하나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경직된 근육이 풀리며 관절 주변에 피로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꾸준히 하면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움직임이 훨씬 편해지고 평소 계단을 오를 때 느껴지던 당김이나 무거움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무릎 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허벅지 근육과 무릎 뒤쪽 인대가 짧아져 생기는 비정상적인 압력입니다.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이 인대와 근육이 점점 더 뻣뻣해지고 무릎 관절은 마치 바퀴가 녹슨 것처럼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삐걱이기 시작한 관절은 통증을 동반하며 점점 더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결국 다리에 힘을 싣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 됩니다. 방바닥에서 하는 스트레칭은 이런 악순환을 끊는 가장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더 앉기만 하게 되고 움직이는 시간은 줄어들며 다리는 본격적으로 퇴화의 속도를 높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무릎 아래 근육은 활동량이 줄면 혈류가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당뇨병이나 말초혈관 질환 같은 2차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런 질환이 다리 힘을 완전히 앗아가고 침대에서 누워보내는 시간을 점점 더 늘리게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방바닥에 앉아 다리를 펴고 매일 스트레칭을 반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하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뻣뻣하게 느껴지고 발끝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열리고 그 변화는 일상 속에서 확연하게 체감됩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한 유연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다리의 회춘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6세 문인자 어르신은 무릎이 아파 오랫동안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했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인들이 등산을 간다고 해도 난 무릎이 안 좋아서 못 가라며 늘 거절하셨고 자식들은 점점 걱정을 하며 병원 수술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본 유튜브 영상에서 다리 쭉 펴기 스트레칭을 접하고 이거라면 나도 하겠네 하며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불을 걷고 방바닥에 앉아 다리를 쭉 펴는 걸 시작으로 하루가 열렸습니다. 처음엔 허리도 안 숙여지고 발끝은커녕 무릎도 못 펴서 한숨이 나왔지만 한 달쯤 지나자 무릎이 덜 아프고 걸음걸이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손녀가 어르신을 보며 할머니, 다리 왜 이렇게 길어졌어요? 하자 문인자 어르신은 깔깔 웃으며 스트레칭 했더니 다리 길어진 기라라고 말해 가족 모두 폭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일 동네 뒷산도 오르내리며 옛날엔 상상도 못했던 활동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문인자 어르신은 다리 쭉 펴기 하나로 인생이 다시 폈어요 라고 자랑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스트레칭 전도사로 활약 중이십니다. 작은 동작 하나가 다리를 살리고 그 다리가 삶을 다시 걷게 만들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계단 오르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다리 힘이 생깁니다. 계단은 단순한 오르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리 근력을 시험하는 잔혹한 고개이자 다리 건강을 지켜내는 최고의 운동기구입니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면 처음 몇 걸음은 괜찮지만 금세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며 무릎이 뻣뻣하게 굳는 느낌이 밀려옵니다. 이 고통의 순간을 피하고자 엘리베이터만 찾는 순간부터 다리 근력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계단 오르기를 피하는 습관은 곧 도우의 다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단 오르기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 운동으로 무릎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근육층을 두껍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무릎 앞의 대퇴사두근이 강화되면 관절을 압박하던 통증이 줄고 일상 속 걷기나 일어서기 같은 기본 동작이 눈에 띄게 편해집니다. 게다가 계단을 오르며 자연스럽게 심폐 기능도 강화되어 몸 전체의 활력까지 되살아나는 이중 효과가 나타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매일 반복되는 편한 생활 속에서 다리는 급속도로 무력해집니다. 자동차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리모컨만 누르며 생활하는 사이 다리의 존재는 점점 더 잊혀집니다. 그러나 계단을 꾸준히 오르면 그 잊혔던 다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처음에는 한층 오르는 것도 고역이지만 몸이 적응하면 놀랍도록 빠르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단단해진 다리는 넘어질 걱정을 줄여주고 자신있게 걷게 만들어주며 나아가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고통이라고 느껴지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단은 다리에 힘을 실어주는 최고의 고난도 훈련소이며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건강한 다리로 인생을 활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운동이 어렵거나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 계단 오르기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고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마음과 의지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운동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70세 최봉자 어르신은 5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매일 파스를 붙이고 살았습니다. 계단은 꿈도 못 꾸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없이는 단 한 층도 못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손잡이를 꽉 잡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날 밤 다리가 너무 아파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뒤 무릎이 오히려 덜 아픈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계단 운동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딱 1층만 오르기로 했고 다음 주부터는 2층, 또 그 다음 주에는 3층까지 도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계단 오르내리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어느 날 친구 모임 장소가 5층에 있는 음식점이었는데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서도 숨이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놀라며 너 뭐 먹고 다녀? 하자 최봉자 어르신은 눈을 반짝이며 계단 씹어먹고 다녀 하며 껄껄 웃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루에 아파트 7층까지 오르기를 아침 운동으로 삼고 계시며 매일 다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계단은 어르신의 다리를 다시 살려낸 최고의 의사였고 이제는 그 계단이 삶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사다리가 되었습니다. 계단은 고통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축복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담과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 서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던 일상이 어느 날 순식간에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사소한 행동 하나가 심장을 멎게 하고 뇌혈관을 터뜨리며 평생 쌓아온 삶을 단 몇 초 만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행동은 습관이 아닌 위험입니다. 늙어 순식간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5가지 위험한 행동 중 첫 번째 행동은 욕조에서 혼자 목욕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예고 없는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욕실은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 중 하나로 특히 노년층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욕조에서 혼자 목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끄러짐과 낙상입니다. 욕실 바닥은 물기로 인해 쉽게 미끄러워지며 노년층은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작은 미끄러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욕조 안팎을 오르내릴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심혈관계 부담입니다. 따뜻한 물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찬 공기를 접하면 혈압이 급변하여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시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행위입니다. 이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 탈수나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의식을 잃고 익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욕실에서의 고립입니다. 혼자 목욕 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문이 잠겨 있거나 가족이 부재 중인 경우 구조가 지연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욕조 내에서의 의식 소실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을 가진 노년층은 욕조에서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욕조 주변에 손잡이를 부착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목욕 전후로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여 급격한 온도 변화를 방지합니다. 셋째, 목욕 시간은 1015분 이내로 제한하고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합니다. 넷째, 가능하면 가족이나 보호자와 함께 목욕하거나 최소한 목욕 중임을 알리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받습니다. 다섯째,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목욕 전후로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위험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8세 김모 씨는 매일 혼자 욕조에 몸을 담그는 시간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히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음악을 듣는 것이 일상이었고 별다른 문제 없이 수년째 그 생활을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특히 기온이 낮았던 겨울 저녁, 그는 욕조에 평소보다 훨씬 뜨거운 물을 받아 오랜 시간 몸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개운한 기분에 젖었지만 점점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다는 느낌이 들었고 곧바로 의식을 잃고 욕조 안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없었다면 조용히 익사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날은 외출했던 가족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여 욕실에서 쓰러진 김 씨를 발견했고 다급히 119에 신고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의료진은 단 10분만 늦었더라도 호흡이 멈춰 회복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가족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고 김 씨는 더 이상 욕조 목욕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후로 그는 샤워만 하며 반드시 가족이 집에 있을 때만 목욕을 하고 매번 목욕 전에 알리는 것을 습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욕조에서 혼자 목욕하는 행위는 그저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방심한 순간에 생명까지 빼앗아갈 수 있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부모님이 또는 당신 자신이 욕조 안에 혼자 있다면 그건 목욕이 아니라 위험한 도박일지도 모릅니다. 절대 혼자 목욕하지 마십시오. 욕조라는 일상의 공간이 죽음의 함정이 되지 않도록 가족과 함께 안전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행동은 겨울철 아침에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행동입니다. 겨울철 아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그 한 걸음이 노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밤새 얼어붙은 공기, 급격히 떨어진 기온, 그리고 자고 있던 몸이 아직 제대로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외출은 말 그대로 죽음과 마주하는 산책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가진 노년층에게는 겨울 아침 외출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사람의 몸은 자는 동안 체온이 떨어지고 혈압도 낮아지며 신체 기능이 최소화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영하에 찬 공기를 맞으면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혈관은 순간적으로 수축하고 혈압은 급격히 상승하며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 몇 초 만에 뇌혈관을 파열시키거나 심장에 무리를 줘 돌연사의 위험을 극도로 높입니다. 이처럼 겨울 아침의 한순간은 고요한 죽음을 부르는 살얼음판입니다. 겨울철 아침 공기는 상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찬 공기는 폐를 자극하여 호흡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얇은 혈관에 충격을 줍니다. 특히 평소 흡연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 요소를 안고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그 찬바람이 심장과 뇌를 일시에 압박하는 망치가 됩니다. 흔히 추우면 옷을 더 껴입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옷으로도 막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혈관 속 위기입니다. 게다가 아침에 나가는 목적이 대개 가벼운 산책이나 마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을 덜 푼 상태에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언덕길을 오르는 순간 심박수가 폭등하고 찬 공기까지 흡입하면서 순식간에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 통계에서도 겨울철 아침 시간대 노년 환자들의 급성 심장질환 비율이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반복되는 경고입니다. 겨울 아침에 외출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신체를 충분히 데운 후에 움직여야 합니다. 방에서 가볍게 체조를 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셔 체온을 올리고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킨 후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오전 10시 이전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겨울에 이른 아침은 그 자체로 독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생명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제 실제 있었던 한 사례를 통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실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구에 사는 76세 박모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추운 건 좀 괜찮아, 걷다 보면 따뜻해져라며 겨울에도 변함없이 운동을 나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이른 아침 깜깜한 새벽에 두툼한 외투 하나 걸치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졌고 도로엔 밤새 얼음이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공원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박 할아버지는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고 갑작스럽게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에 쓰러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산책하는 사람이 드문 시간대라 구조 요청이 늦어졌고 다행히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주민이 쓰러진 모습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박 할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진단받고 응급시술을 받았으며 며칠을 중환자실에서 지낸 후에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박 할아버지에게 겨울 아침 산책은 노년기에 목숨 걸고 하는 도박이라며 다시는 새벽 산책을 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 후 박 할아버지는 산책 시간을 오전 11시 이후로 바꾸고 반드시 아내와 함께 나가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공원에서는 나 새벽에 심장 멎을 뻔했다며 직접 겪은 경험을 이웃 어르신들에게 전하며 자기가 겪은 아찔한 일을 웃으면서도 진지하게 풀어놓곤 합니다. 그렇게 박 할아버지는 자신이 산 목숨으로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살아있는 경고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행동은 계단 난간 없이 오르내리는 행동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잡지 않는 행동은 노년에 있어 말 그대로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은 떨어지고 근력은 약해지며 반사신경은 늦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발의 헛디딤이 평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은 집 안과 밖을 막론하고 노년층 사고의 가장 흔한 장소이며 가장 치명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는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그 충격은 머리와 척추, 고관절에 고스란히 전달되며 순간적인 낙상 하나로 뇌출혈, 경추, 골절, 대퇴부 골절 같은 중대한 외상을 초래합니다. 이는 단순한 입원 치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골절된 뼈는 회복되기까지 몇 달이 걸리며 이 과정에서 움직임이 제한되면 폐렴, 욕창, 근육 위축 같은 2차 합병증으로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30%에 달한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난간 없는 계단은 벽 없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발 한 발이 불안정하고 약간의 현기증이나 발끝, 헛디딤이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발바닥 감각이 무뎌지고 눈도 침침해져서 계단의 높이나 깊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난간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탱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층은 괜찮다, 이 정도는 익숙하다는 아니란 생각에 난간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이런 습관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한순간의 방심이 걷지도 못하게 만들고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들며 결국 침대 위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반드시 난간을 잡고 주변을 환하게 밝혀 시야를 확보하며 미끄럼 방지 슬리퍼나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계단을 두 칸씩 건너뛰거나 서둘러 내려오는 행동은 자살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또한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행동도 금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노년기 낙상의 원인이며 생명의 불씨를 꺼뜨리는 도화선이 됩니다. 이제 한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전에서 혼자 사는 81세 조모 할아버지는 평소 2층 자택의 계단을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렸습니다. 계단에 난간이 없었지만 나는 아직 튼튼하다는 자신감에 의존해 몇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TV를 보다 갑자기 생각난 반찬을 가지러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살짝 어지럼증을 느끼며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 순간 몸이 앞으로 쏠리며 계단을 구르기 시작했고 그대로 1층 바닥까지 굴러떨어졌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고 다행히도 이웃이 평소와 다르게 정오가 지나도 인기척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겨 방문해 발견했습니다.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한 후 고관절 골절과 손목 골절이 동시에 확인됐고 수술을 받고 2달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입원 중엔 욕창이 생겨 고생했고 심지어 복부에 가스가 차는 마비성 장폐색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퇴원 후에도 걸음걸이는 예전 같지 않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조 할아버지는 말했다고 합니다. 난간 하나 있었으면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이 일 이후 조 할아버지는 자택 계단에 튼튼한 난간을 설치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꼭 누군가와 함께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가족에게 알려 동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어르신 모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단에서 혼자 우쭐 대면 그건 곧 지하로 직행하겠다는 거랑 같아. 계단은 오르기 위한 구조물이 아니라 내려가는 생명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난간은 단지 철제봉이 아니라 노년의 안전줄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집에 난간이 없다면 그 집은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행동은 화장실에서 힘을 과하게 주는 행동입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며 힘을 과하게 주는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이 행위는 조용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매일 아침 아무렇지 않게 생명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대변을 보기 위해 배에 힘을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년기에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장은 무리를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과도하게 힘을 주면 복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혈압이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이로 인해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노인들 중 상당수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공통된 경로를 가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위험도가 배가 됩니다. 차가운 화장실 환경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 상태에서 힘을 주면 혈압의 기복이 더 심해지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이로 인해 심실세동, 즉 심장이 떨리기만 하고 피를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단 몇 분 만에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유독 많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위험한 행동이 너무나도 흔하고 스스로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변이 잘 안 나와서 힘을 좀 줬을 뿐이라는 말 속에는 무지와 방심이 숨어 있으며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할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노년층에게 있어 이 습관은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변기에 앉은 순간 그것이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화장실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식이섬유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변이가 들었을 때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배변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변 완화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코 참고 버티거나 억지로 싸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9세의 김모 할아버지는 평소 변비가 심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용변을 보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때마다 고통을 느끼면서도 억지로 힘을 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늘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걱정했지만 김 할아버지는 나는 원래 이렇게 싸야 시원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화장실에 들어간 김 할아버지가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가족들이 이상하게 여겨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고 급히 문을 열어보니 할아버지는 변기 위에서 앞으로 고꾸라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여전히 힘을 주는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바로 119를 부르고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이미 의식은 없었고 병원에서는 심근경색 판정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심장이 멈춘 지 오래되지 않아 제세동기를 이용한 심폐소생술로 가까스로 회복할 수 있었지만
이후 한동안 말을 못하고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배에 힘을 주는 순간 심장이 터져버릴 만큼 무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고, 가족들은 그 후 화장실에 난방기를 설치하고 김할아버지의 식단을 바꾸는 등 총력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지금도 동네 경로당에 가면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거참 똥 싸다 죽을 뻔한 거 생각하면 똥보다 무서운 게 없어. 모두가 웃지만 그 속에는 뜨거운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화장실에서 힘을 주고 있다면 그건 몸속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누르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한 번의 힘이 생명을 끊을 수 있습니다. 변비보다 더 무서운 건 당신의 방심입니다. 5번째 위험한 행동은 갑작스럽게 무거운 물건 드는 행동입니다. 갑작스럽게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동은 노년기에 있어 예고 없는 파열 사고와도 같습니다. 보기에는 단순히 상자 하나 들었을 뿐인 것 같아도 그 행동 하나가 심장을 멈추게 하고 혈관을 터뜨리며 척추를 무너뜨리는 비극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힘을 믿고 몸이 아직 견딜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몸속 깊은 곳에서 펑 하고 무엇인가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근육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며 인대와 디스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부서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고 없이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면 근육과 뼈가 동시에 찢기고 허리가 휘며 혈압이 급상승하는 복합적인 사고가 발생합니다. 특히 잘못된 자세로 물건을 들 경우 허리뼈 사이의 디스크가 밀려나거나 척추에 골절이 발생하여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하반신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심장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며 온몸에 힘을 주는 순간 복압과 혈압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심장과 혈관에 극심한 압박이 가해집니다. 특히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곧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내부 폭탄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뇌혈관이 약한 사람에게는 뇌출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내에서 짐 들다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사례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보통 노년층이 드는 무거운 물건은 마트에서 사온 생수박스, 창고에 쌓아둔 김치통, 겨울옷 넣은 큰 상자, 쌀자루 등입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10kg을 넘는 경우가 많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순간적인 중심 상실로 낙상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계단이나 턱을 오를 때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다면 그건 스스로 위험에 몸을 던지는 행동과 같습니다. 이때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 두부 외상 등으로 병원 응급실로 직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 있었던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인천에 사는 74세의 정모 할아버지는 평소 씩씩한 성격으로 남에게 의지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날도 마트에서 생수 2박스를 사와서 아파트 3층까지 들고 올라가겠다고 우기셨습니다. 가족들이 택배 부르라고 말렸지만 내가 이 정도도 못 드는 줄 알아? 라며 생수 박스를 한쪽 팔에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던 도중 2번째 층을 지나던 순간 갑자기 으악 하는 비명이 났고 박수와 함께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며 머리를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고 생수 박스는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쓰러진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고 이웃이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나와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늑골 골절과 요추 압박 골절, 경미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며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원 후 며칠간 누워있던 사이 욕창이 생겼고 한동안 걷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퇴원한 후 정할아버지는 마트 갈 때마다 카트를 밀고 다니며 무거운 건 절대 직원에게 부탁합니다. 동네에서는 생수 때문에 눕다 살아난 사람으로 불리며 본인도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때 안 죽은 건 생수병들이 방석처럼 깔려줘서야. 생수가 날 살렸어. 정할아버지는 이후로 자존심으로 짐 들다가 인생 무너진다는 교훈을 몸소 증명하며 이웃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거운 물건을 혼자 들지 마십시오. 그 짐이 당신의 마지막 기억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늙으면 그냥 가만히 죽어야지 뭘 더 바래. 저 나이에 저런다고 누가 봐줄 줄 아나? 나이값 좀 해라. 꼴불견이다 진짜. 이런 독한 말을 들으면서도 침묵한다면 끝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내게 침을 뱉고 발로 차도 이를 악물고 일어서야 합니다.
남의 입에 끌려다니다가는 비참하게 짓밟히고 버려집니다. 늙었다고 순하게 살면 남은 인생은 지옥이 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평생 가정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온갖 고생을 참아내며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학비를 대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고 꿈을 이루게 하려고 내 욕심 하나 제대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땀 흘려 키운 자식들이 노년이 되자 과연 부모를 얼마나 챙기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의 삶에 바빠 부모를 뒷전으로 밀어둡니다. 예전처럼 부모를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진 자식은 이제 드뭅니다. 부모가 아프거나 힘들어도 나도 바빠서라는 한마디에 무너져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대는 순간 배신당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려는 순간 노년은 초라해집니다. 작은 부탁 하나에도 눈치를 보게 되고 전화 한 통 기다리며 쓸쓸히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심지어 자식에게 폐가 될까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하고 병든 몸을 숨기며 스스로를 갉아먹게 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늙어가는 것이 바로 기대어 산 노년의 비극입니다. 자식도 결국 자신의 인생을 살기 바쁩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고 세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 안에서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 힘으로 지켜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기본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내 손으로 벌고 내 힘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 역시 타인의 도움이 아닌 내 의지로 지켜야 합니다. 운동하고 챙겨 먹고 스스로 병을 예방하는 것이 진짜 독한 노년입니다. 감정적으로도 자식을 놓아야 합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휘둘리다 보면 노년은 고통과 분노, 실망의 연속이 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서운하지 않고 서운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현명한 가족 관계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 이상은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마지막은 내가 책임진다는 독한 각오가 있어야 노년이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기대는 희망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누구보다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남성 한 분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퇴직금까지 모두 자식들 집장만에 써버렸고 자신은 작은 월세방에 살았습니다. 그는 당연히 자식들이 은혜를 갚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은 연락도 뜸해지고 생활비 한 푼 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럴 거야 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생일에도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는 날들이 계속되자 그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조차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 작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무료 복지관에서 배우는 노인 체조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를 줄이기 위해 반지하로 이사했지만 그곳에서도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지금 그는 말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내 인생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스스로 일어섰더니 오히려 삶이 가벼워졌어요. 지금 나는 내 삶을 내 손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지막을 자식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노년의 진짜 자유는 독하게 살아갈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을 당신 스스로 책임지십시오. 그게 진짜 품위 있는 노년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중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노년이 되면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나름대로 인정받고 존중받았던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당하고 말끝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 친구, 이웃마저 은근히 내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권을 빼앗으려 듭니다. 문제는 이런 작은 무시를 계속 참고 견디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내 인생의 핸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이 들면. 원래 저런 취급받는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순간
노년은 무너집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인생은 비참합니다. 원하지 않는 약속에 끌려가고 하기 싫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나를 무시하는 말에도 웃어넘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존심은 깎이고 나라는 존재는 점점 사라져갑니다. 한순간에 늙은 거지가 된 기분, 그 절망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가족이라도 나를 무시하는 순간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내 감정을 짓밟는 사람에게는 거리감을 두고 내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거절해야 합니다. 휘둘리며 비굴하게 사느니 혼자 당당히 서는 편이 천배는 낫습니다. 노년의 진짜 품격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의 비위를 맞추고 불편한 부탁을 억지로 들어주는 것이 착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지키고 내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어른다운 것입니다. 노년에는 좋은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포기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려다 보면 결국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냉정하게 선을 긋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다 보면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의 손에 농락당하다 쓸쓸히 끝나게 됩니다. 노인네는 가만히 있어라. 나이 들었으면 참아야지 같은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이를 먹었기에 오히려 더 당당해야 합니다. 살아온 세월을 헛되이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휘둘리지 않고 조종당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여성 한 분은 평생을 좋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자식들 부탁은 무조건 들어주고 친구들의 심부름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행사에는 늘 앞장섰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어르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 나이에 뭘 해요? 그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지만 차마 표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일이 터졌습니다. 동네 행사 준비 중 무리하게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고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 후 그녀는 모든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못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도 예전처럼 함부로 부탁하지 못했고 친구들도 그녀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느라 내 인생을 망칠 뻔했어요. 독하게 거절하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나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비굴하게 늙을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을 지키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짜 품이 있는 노년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중 세 번째는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이상하게 조용해집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고 억울해도 참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갑니다. 나이 들었으면 조용히 있어야지 괜히 말 많으면 꼰대 소리 듣는다는 사회의 은근한 압박에 눌려 스스로 목소리를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은 고독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이해받지 못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존중받지 못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세상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뭘 느끼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고립된 채 삶의 끝자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합니다. 마음에 없는 말로 웃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내 감정의 주인도 나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사회에도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걸 원한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고 당당히 외쳐야 합니다. 침묵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은 나를 점점 더 외롭고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을 넘어 내 존재를 세상에 다시 한번 새기는 행위입니다.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세상은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주변 사람들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처음엔 두렵습니다. 괜히 갈등이 생길까봐,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독하게 마음을 먹고 한번 내뱉어보면 알게 됩니다.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 목소리를 듣고 기뻐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진심을 들은 사람만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나와 진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노년은 조용히 사라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노년은 살아온 인생을 증명하는 시기입니다. 그 증명을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입 다물고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를 표현하고 나를 주장하며 살다가 가야 합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여성 한 분은 평생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늘 괜찮아라고 말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억울함과 외로움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자식들이 가족 모임에서 일방적으로 그녀의 집을 팔고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 뭔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왜 내 인생을 내 허락 없이 결정하는 거야?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직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다. 내 뜻은 내가 정한다. 자식들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결국 뜻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주변에는 진심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니까 인생이 다시 살아났어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리게 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노년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중 네 번째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오면서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남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면 냉혹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평생 아낌없이 베풀었던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철저히 잊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설마 내 자식이, 설마 내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현실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등을 돌립니다. 노년에 버림받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납니다. 몸이 아파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이 떨어져 도움을 청할 때, 마음이 외로워 기대고 싶을 때 사람들은 무섭게 거리를 둡니다. 바쁘다는 핑계,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당신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밀어냅니다. 그렇게 쓸모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투명한 존재가 됩니다. 이 끔찍한 현실을 피하려면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필요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다면 최소한 쓰지 않고 버틸 준비를 해야 하고 몸이 약해지기 전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남에게 매달리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사랑을 나눴던 사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 사람들은 냉정해집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각박해졌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차가워지기 전에 나부터 강해져야 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나친 기대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는 필연적으로 실망을 부르고 실망은 결국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힘을 키워야 버림받지 않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고 혼자 병원을 갈 수 있고 혼자 여행을 떠날 수 있어야 진짜 강한 노년입니다. 누구에게도 버려지지 않으려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때로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남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지 말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착하게만 살다가는 결국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는 신세가 됩니다. 노년은 착하기만 해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독하게, 냉정하게, 똑똑하게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남성 한 분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자식들을 대학까지 졸업시켰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돈이 떨어지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미루듯 아버지를 떠넘겼고 결국 그는 작은 요양병원에 던져지듯 보내졌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방문은 점점 뜸해졌고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버림받으려고 평생을 바쳤나? 그는 절망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내 발로 일어서겠다.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악착같이 받았고 퇴원 후 작은 공공근로 일자리에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쓸쓸했지만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생활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웃들과 소소한 관계를 맺으면서 가족이 아닌 다른 따뜻한 인연도 만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는 말합니다. 버림받았다고 무너졌다면 정말 끝났을 겁니다. 독하게 살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요.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초라하게 사라지지 않기 위해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힘은 오직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내 인생의 끝을 내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노년에도 당당히 살아남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중 5번째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무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지고 거칠어집니다. 늙었으면 조용히 살아야지, 나이 들어서 뭘 더 하겠어 같은 잔인한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이제는 나설 때가 아니라며 은근히 밀어냅니다. 그때마다 움츠러들고 상처받고 분노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어야 하는 현실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선과 평가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노년은 초라하고 불행해집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무슨 소리를 하든 신경 쓰지 않고 꿋꿋하게 내 길을 가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무너지는 대신 내 삶에 집중하며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남의 시선은 결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평가는 무책임하고 가볍습니다. 남들은 당신이 넘어져도 당신이 무너져도 결국 자기 인생에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다치고 꿈을 포기해야 합니까? 이제는 귀를 닫아야 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저 나이에 머리라는 비웃음도 꼴불견이라는 수군거림도 무시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남들이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 소중한 여정입니다. 남들의 비웃음을 두려워하면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습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다 보면 나를 위한 삶은 영원히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껏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을 무시하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남의 평가는 바람처럼 스쳐가게 두고 내 심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차피 남들은 내가 잘 돼도 시기하고 못 돼도 무시합니다. 잘 나가면 저 나이에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라며 비웃고 힘들어하면 그럴 줄 알았다고 조롱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내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고개 숙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당당히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여성 한 분은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이 나이에 뭐 하러라는 말이 무서워 집에만 있었고 하고 싶은 공부가 있었지만 늙어서 무슨 공부냐는 소리에 포기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후회와 답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심각한 고혈압과 초기 당뇨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스트레스 받고 참고만 살다가는 빨리 무너집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들 말은 무시하고 나를 위해 살겠다.
그녀는 바로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가까운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떠났고 버킷리스트였던 수채화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나이 들고 별짓을 다 한다고 비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당신들은 수군거리고 나는 인생을 즐긴다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지금 그녀는 매주 새로운 도전을 하며 인생을 다시 살고 있습니다. 남이 뭐라든 나는 내가 좋으면 됐어요. 세상 시선 신경 쓰다가 내 인생 다 망칠 뻔했어요. 라며 환하게 웃습니다.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비웃든 무시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 나를 위해 당당히 걸어가야 합니다. 남들의 말은 스쳐가게 두고 당신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노년입니다.